캠페인은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을 후원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만 더 많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지 못하는 분들께 광고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광고 1회당 베나TV의 수익은 1원입니다. 영상 하나당 광고 5개를 다 보시면 5원의 수익이 베나TV로 옵니다. 이 금액만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탈탈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탈북자가 탈북했던 기억을 탈탈 털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게스트로 또향TV 또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조 MC로 장원재 박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향 이거 이름 아버님이 부르던 애칭이시라고. 네네.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아빠가 저를 되게 이뻐하셨어요. 항상 금딸이라고. 네. 금처럼 귀하다라고 해서 금딸 하면서 그 애칭을 특별하게 또향이라고 불러서 네, 주셨어요. 너무 귀여워요. 네, 국경지대가 고향이시고 정확히는 밝히실 수 없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고등중학교까지 다니셨는데 네. 학교 생활 어떤 게 기억나나요? 일단 학교 생활 하면은 너무 추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막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걸 전혀 안 받고 정말 학생은 학생답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이랑 나가서 뭐 줄넘기 하고 그런 놀았던 추억이 저는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공부했던 추억보다 놀았던 추억이 많아서 제가 학교 생활하면은 정말 너무 그런 좋은 추억들, 네, 즐거운 추억들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놀이들을 하셨어요? 북한에서는 그 45분의 수업이 끝나서 15분 동안 쉬어요. 쉬는 시간이에요. 네. 그때 그 짬 시간을 이용해서 학교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줄넘기도 애들이 많이 하고요. 같이 거무줄놀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제기차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항상 그 교복 치마를 입고 가는데 그 교복 치마를 입고 서로 막 제기차기 하고 그렇게 놀았던 기억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제기를 또 까면서 노는 놀이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 땅에다 이렇게 금을 그어놓고 여기서는 그거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4번치기. 이름은 그렇지 않고 네. 뭐 잠자리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많이 놀고. 약간 땅 따먹기 같은 그런 거. 땅 따먹기도 많이 놀아요. 네. 혹시 그러면은 수업은 공부는 잘 하셨어요? 공부는 뭐 학급에서는 그래도 모범생이었는데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쑥스럽네요. 근데 그 북한에서는 약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가 따로 있어요. 제1 뭐 중학교라고 해서 제1자 붙은 학교는 되게 이렇게 대학교를 많이 가는 거기에 가는 학생들은 거의 90% 이상이 대학교를 진학률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저는 그냥 일반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대학교에 대한 솔직히 그런 꿈도 없었고 그냥 졸업하면은 북한에서는 나라에서 그냥 직장을 배치해 주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해야 되니까 공부에 대해서 엄청 막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냥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열심히 하는 정도였어요. 그 과제나 시험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북한에서는 특히 한국에서 없는 과목들이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혁명활동 과목을 되게 집중적으로 중요시 하는데 아마 북한에서 학기말 학년말 시험이라고 해요. 중간 시험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근데 그 시험 주간이었는데 북한에서는 또 이게 여기서처럼 뭔가 질문을 내놓고 그거를 내가 서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이랑 답이 다 정해져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김일성 그 혁명활동이었나? 그거를 전부 다 외워야 했어요. 근데 안 외우면 집에를 안 보내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거기서 막 야자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촛불 켜놓고 전기가 안 오니까 그 다 외운 순서대로 선생님 앞에서 검열해서 물어봤을 때 나오면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그게 안 외워져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토시 하나 틀리면 다시? 완전 토시 하나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 내용이 다 외웠다 하면은 보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외워서 깜깜해질 때까지 촛불 켜놓고 앉아서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럼 몇 시가 될 때까지 전혀 상관없나요? 그러다가 정말 늦으면은 그냥 이렇게 못 외운 학생들이 여러 명 있을 거잖아요. 한 번에 다 보내요. 그냥 내일까지 무조건 외워와 이러고. 근데 그 시간까지 꽤 많이 그래도 외워야 되는 거지. 앉아 있어야 되고. 그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 학교 생활하면 다른 탈북자분들이 이제 뭐 생활총화나 선생님한테 이렇게 고이는 거나 그런 걸 좀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또영 씨도 그런 기억들이 있나요? 그쵸. 저도 생활총화를 매주 하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 토요일에는 수업을 2시간 하고 그 나머지 12시 전까지 생활총화를 하는데 그때 또 되게 형식적이에요. 솔직히 생활총화가 일단 자기 비판을 해야 되고 나가서 김일성 그 말씀 교시판이 항상 교실마다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용해서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살았다라는 걸 자기 비판을 하고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호상 비판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 친구를 비판해야 되는데 이게 비판이 칭찬이라면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데 비판이라고 하면은 되게 마음도 상할 수 있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에 되게 어려웠었고 그래서 친한 친구들끼리 오히려 너 비판할 테니까 너 나 비판 이렇게 서로 짜면서 비판했던 기억이 나서 약간 그것도 이제는 형식적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근데 그 시간이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는 그냥 그저. 친구에 대해 나쁜 말 하는 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싫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짜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약간 학교에서 누가 봐도 생활을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지금 생각해보면 가정이 되게 어려워서 학교를 잘 못 나오고 늘 밭에 나가서 일하거나 부모님 일손을 도와서 장사를 하거나 이런 친구다 보니까 학교를 잘 못 나오잖아요. 학교 생활을 잘 못하니까 누가 봐도 학교 이렇게 찍힌 거예요. 학교 생활 쟤는 못하는 애다. 그래서 학교 전체가 그냥 비판할 친구가 없으니까 계속 걔만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 친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학교를 잘 안 나왔고 비판 받을 만한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비판할 사람일수록 계속 걔만 비판하고 그러다가 그것도 좀 너무 안 된 것 같아서 친한 친구들끼리 오히려 짜고 비판하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또영님은 그런 가족 생활이나 가정 환경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건가요? 네,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쵸. 저는 그렇게 막 어렵진 않고 제가 봤을 땐 한 중산층은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가 거기서 장사를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떤 장사 하셨어요? 그 엄마는 여러 가지 장사를 많이 했는데요. 북한에서는 그 시스템이 여자들이 다 장사를 해서 벌어 먹이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 엄마는 그 지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저희는 바닷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바닷가 있는 지방에 가서 그 항상 물고기들이 많이 나올 철에 그 한 몇 톤씩 이렇게 싸게 사서 이렇게 염해서 이렇게 나요. 그랬다가 그 겨울만 되면 엄청 몇 배로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번 딱 한 철 장사예요. 한 번 장사하면 그걸로 1년 먹을 그런 풍족한 돈을 벌었어서 그런 식으로 엄마는 장사를 했어서 저희는 사는데 막 배 고파보고 이렇게 어려움은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학교에서 토끼 가죽 내라 그럴 때 장마당에서 사가지고 냈죠. 네. 토끼 가죽은 그게 되게 어려워요. 내라는 게 무상 교육이라고 하지만 그 외로 많죠. 내라는 게 정말 많은 거예요. 토끼 가죽은 필수로 내야 되고 그리고 그 파지라고 해서 박스 그것도 종이. 종이도 계속 내야 되고 파고철 해서 철 덩어리도 내야 돼서 그 집에 있는 걸 다 일단 끌어가내요. 왜냐면 저만 내는 게 아니라 저도 내고 오빠도 내고 다 끌어가내서 이제는
없다 이러면은 밖에 나가서 주워요. 근데 줍다 보면은 북한에서 되게 많이 줘요. 땅에서 멋도 줍고 이런 철덩어리를 많이 주워서 내기도 하고 그런 내라는 게 되게 많고요. 그리고 벙어리 장갑 이런 것도 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서 막 내고 토끼 가죽도 사서 내고 그리고 내라는 게 정말 많아요. 피마즈라고 혹시 아세요? 피마즈가 뭔가요? 뭐죠? 피마즈? 피마즈라고 해서 약간 콩처럼 생긴 건데 네. 그 껍질 벗기면 그 기름 아, 피마자 기름 내는 거 피마자. 아 그걸 네. 피마즈라고 네. 그러거든요. 피마자. 그것도 또 한 사람당 몇 킬로씩 내라 이래요. 그래서 그것도 내야 되고 그리고 겨울만 되면은 정말 모든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 인민반 모든 사람들이 다 내야 되는 게 퇴비. 이거는 정말 전쟁이에요. 네. 겨울만 되면 서로 이렇게 북한에는 수제식 화장실이거든. 다 밖에 있는 화장실인데 집집마다 그 퇴비를 서로 가져가게 딱 싸움을 해요. 화장실 앞에서 보초 쓰고. 예, 버쳐서 오고 네. 겨울에 특히 내는 거니까 이거를 까서 그러니까 저희도 엄마, 아빠, 저 오빠 4명인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오빠도 내고 엄마도 인민반에서 내고 아빠도 직장에서 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4등분해서 내거나 그리고 막 퇴비를 만들기도 해요. 막 재 섞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얽어놨다가 그거를 막 이렇게 섞어서 내기도 하고 왜냐면 키로수를 채워야 되니까. 그럼 그 퇴비는 어떻게 운반해서 내요? 구루마에 네. 하거나 아니면 겨울이다 보니까 마대에 이렇게 넣어서 썰매해서 끌고 가기도 하고 냄새 많이 날 텐데 그냥 그쵸. 그런 거는 신경 쓸 수 없고 네, 그거 안 내면 안 되니까 내는 게 급하니까 본인이 갖고 배달을 해야 되는 거군요. 직접 네, 들고. 본인이 직접 가져가서 내야 돼요. 아이고야. 그러면 가족 생활에서 혹시 기억나는 추억들이나 그런 거 있나요? 부모님이나 또는 오빠와의 기억나는 것들. 가족 생활이요? 네. 그럼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북한에도 여학생들이 고무줄놀이 하면 꼭 와가지고 그거 끊고 도망가는 남자애들이 있나요? 그쵸. 그 고무줄을 이렇게 튕겨놓고 가거나 네. 아니 그런 남자들이 꼭 있어요. 가위 갖고 끊고 가는 애들도 있어요. 일부러. 그렇구나. 네. 그러면 관심 저희 끌라고. 그러지는 않나요? 네, 가위로 끊지는 않는데 막 이렇게 여자들이 하는데 방해하고 가면은 또 막 따라가서 막 같이 네.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되게 많았어요. 가족 생활에서는 오빠랑의 추억 같은 거는 말씀하시기 어려운가요? 오빠랑은 제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다 보니까 한 살 차이라고 하셨죠? 네, 되게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나요. 네. 어떤 걸로 싸우셨어요? 지금? 그냥 되게 사소한 거였는데 그냥 조그만 걸로 이렇게 저는 대든다고 하죠. 그냥 대두면 오빠는 또 오빠라고 이렇게 네. 막 왜 이렇게 오빠한테 그렇게 하려고 얘기하냐? 하다 보니까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추억이라고 하면은 아빠는 항상 저 편이었고 엄마는 오빠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북한에서는 아직 아들을 좀 네, 선호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빠는 저를 굼딸하면서 이뻐했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면은 항상 뭔가 그런 동생인데 오빠한테 까불었다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싸우면 갈리는 것 같아요. 편이. 가족이. 네. 2대2로 갈려서.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엄마가 제 편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빠 편이었을 때 되게 서운했던 것도 많고 그런 기억이 있네요. 한국 드라마를 북한에서 많이 보셨다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네네. 어떻게 보신 거예요? 한국 뭔가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이나 한국 거를 보는 자체가 북한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몰래 일단 불법으로 보고 저희는 국경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중국에서 그런 테이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북한은 그 녹화기라고 해서 그 CD 테이프를 VTR, 네. 그거를 넣고 다 보거든요. 모든 그 한국 거나 뭐 다른 나라 영화나. 근데 이렇게 테이프를 CD로 해서 뭐 20부작 드라마다 하면 이게 20개 이렇게 알로 나와요. CDR. CDR로 나와서 그걸로 대부분 보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봤냐면 저희는 드라마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사거든요. 근데 하나에 10,000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20개면 10만 원? 제 기억에 그랬어요.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 사놓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바꿔 교환해서 다른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는 되게 많이 봤었고 그러다가 잡혔었어요. 한 번. 왜냐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바꿔봤었는데 그 바꿔본 집에서 걸린 거예요 보다가. 근데 이거를 어디서 났냐 출처를 캐다 보니까 저희 집에 이렇게 왔었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켰던 기억이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접하는 거. 그럼 들키게 되면 위험하지 않나요?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도 한데요. 저희가 봤던 거는 그냥 일반 사랑 드라마가 보통 그런 얘기잖아요. 사랑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다 보니까 이렇게 사상이 크게 없으니까 또 북한은 아직까지도 돈을 내면은 다 이렇게 다 해결이 돼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엄청 심한 그런 거면은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데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보니까 저희는 돈 내고 아마 이렇게 좀 그 상황을 면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작품 뭐가 있어요? 제가 제일 북한에서 제일 좋아했던 연예인이 권상우 씨였어요. 네. 근데 그게 천국의 계단을 네. 정말 유명해요, 북한에서. 네. 그래서 천국의 계단을 봤었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테이프는 슬픈 연가라는 드라마인데 거기서도 권상우 씨가 주연으로 나와요. 보던 드라마들 중에 권상우 씨가 나오는 작품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때 아마 되게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분 나오는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그분을 되게 좋아했었고 또 기억나는 작품은 파리의 여인. 파리의 연인. 이것도 유명했죠. 봤었고. 김정은 씨랑 박신양 씨 박신양 씨 나오는 나오는 거. 그리고 애기야 가자. 네. 제일 처음 봤던 드라마가 첫사랑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이거는 그 최수정 씨랑 네. 배용준 씨가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그거를 보고 제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드라마였어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어릴 적부터 한국은 못 사는 나라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 순수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한국 가서 그 헐벗고 굶주리는 아이들이 많아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 첫사랑이라는 드라마를 12살인가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너무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엄청 그때 보여지는 그게 옛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엄청 잘 살고 되게 좋아 보여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거든요. 그 이후로 드라마를 되게 많이 봤어요. 영화도 많이 봤고. 혹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그런 드라마 얘기 몰래 하기도 하나요? 네, 하죠. 근데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어야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정말 딱 친구라고 해서 반에 꼭 몇 명씩 붙어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랑 이렇게 한국 영화를 공유를 많이 해요. 물론 빌려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뭘 봤는데 여기서 내용은 어떻다 그리고 뭐 주인공은 누구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또 그런 얘기 할 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노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듣는데 노래는 친구들한테 서로 배워줘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노래는 공유하면서 배우면서 서로 그러고 한국계 몰래 하는 게 인기가 되게 많아요. 친구들끼리는 이렇게 싸우진 않나요? 권상우가 더 멋있다. 현빈이 더 멋있다. 그 연예인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고 그냥 그 드라마 내용에 그때는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권상우 씨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런 뭐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본 적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 패션이나 저기선 이렇게 입고 다닌다. 그리고 뭐 화장 뭐 이런 얘기 여자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흉내는 안 내나요? 흉내를 내죠. 특히 말투를 흉내를 많이 내는데요. 이렇게 뭔가 말투가 북한 특히 제가 있던 한복도 말투는 되게 투박해요. 엄청 막 투박한데 그 한국 말투는 엄청 막 간질간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때 그 드라마를 집에서 전기가 잘 안 오다 보니까 전기만 오면은 그 드라마를 켜서 봐요. 막 보는데 갑자기 북한에서는 다 이렇게 단독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문이라고 해서 울바자 이렇게 해서 항상 대문 두드리거든요. 사람이 오면은 문 막 두드려서 내가 누구냐고 말해야 되는데 그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누구세요? 라고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정말 빵 터졌어요. 너 실수한다고 어디 가서 그러지 말라고. 원래 함경도 사투리 오리지널은 뭐라 그러는 거죠? 누굴까? 이래야죠. 근데 누구세요? 약간 이게 한국 억양처럼 여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막 집에서 너 절대 어디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그 사건이 되게 웃겼어요. 그러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부터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약간
마음을 동경을 하고 있었죠.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이랑 너무 다르다는 거를 느끼고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이렇게 너무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게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남자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특히 이렇게 얼굴이 하얗고 말씨도 너무 조곤조곤하고 연예인들이 나오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면 되게 자상하다고 하죠. 매너 있다라고. 북한에서는 물론 그런 단어는 안 쓰는데 근데 북한 남자들은 되게 터프해요. 그리고 상남자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한국 남자들은 너무 막 이러고 그 사랑 이야기 나눌 때 나도 한국 가면 저런 사랑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에 그 어린 소녀 같은 마음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한국 가면은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말 저에게 꿈의 나라같이 그때는 느껴졌었고 그래서 그런 환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전에도 늘 내가 한국 가서 사는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꿈에 막 나타나고 그래서 그때부터 드라마를 보면서부터 한국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계속 쌓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쌓으면서 이렇게 완전히 한국에 가야겠다 이렇게 계기가 된 건 뭔가요? 그런 마음은 제가 12살 때부터 봤으니까 계속 쌓아 있었고요. 저희 그 북한에서는 대부분 아빠들이 술을 되게 많이 마셔요. 근데 저희 아빠도 역시 술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에서 별명이 있었어요. 박태백이라고. 북한에서 술을 잘 마시면은 이태백이라고 그때 불렀어요. 근데 저희 아빠는 박씨여서 박태백이 했었는데 그 정도로 그냥 동네에선 저희 아빠 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술을 좋아하셨거든요. 정말 애주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술을 마시면은 이렇게 아무래도 가족들이 되게 속상하잖아요. 많이 그렇죠. 이렇게 그냥 곱게 술버릇 이런 것도 있는데 취향은 다른 사람이 되니까. 아예 다른 사람이에요. 왜냐면 술을 안 마셨을 때 아빠는 정말 좋고 진짜 천사 같은 분인데 술만 마시면 아예 180도로 이렇게 변하니까 막 두들겨 부시세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약간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주사가 있으시고 주사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싫었어요. 이렇게 너무 어릴 때부터 술 아빠 하면은 그냥 술밖에 생각이 안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싫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부모님 관계가 그렇게 막 다정하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술로 인해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었는데 엄마는 장사를 하다 보니까 늘 좀 밖에 계실 때가 많으셨고 지방에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오빠도 대학교를 가다 보니까 집에 없었고 저랑 아빠랑 생활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되게 아빠가 속을 많이 썩였던 것 같아요. 취해서 우시고 취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냥 싫었어요. 어린 나이에는. 왜냐면 우리 아빠는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어릴 때 되게 많이 해서 한국에 딱 오겠다고 결심했던 게 아빠가 정말 그때 제가 오기 전에 특히 막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빠의 모습만 안 보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서 없어질 테다라고. 집을 떠나고 싶으셨군요. 집을 떠나겠다라고 그때 그런 결심을 18살인가 그때 처음 했어요. 네. 이모가 먼저 한국에 와 계셨다고 그래서 이모의 도움으로 탈북을 하셨다고 했어요. 연락을 계속 꾸준히 하셨던 건가요, 이모랑? 연락은 북한에도 전화가 되거든요, 다. 그래서 저희도 이모랑 연락을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연락을 했던 게 아니라 늘 엄마랑 이모랑 연락을 했었는데 엄마가 장사를 가다 보니까 이모랑 저랑 연락을 하게 됐어요. 1년에 몇 번 정도? 뭐 딱히 횟수가 정해진 건 아닌데요. 저희는 한 달에 두세 번씩 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자주 하셨네요. 네네. 근데 엄마가 없는 새 그냥 이모랑 저랑 통화를 하면서 이모가 이렇게 꼬셨어요. 한국으로 오지 않겠냐? 한국 오면은 엄청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러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정말 좋은 얘기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모도 그때 혼자 한국에 계셨다 보니까 되게 외로운 거예요. 누구라도 데려오고 싶은데 그때 그래서 형제가 여러 명 있는데 다 여쭤봤어요. 딸들 다 보내라 했는데 아무도 무섭다고 아무도 안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어려가지고 그냥
그럼 갈게요 이렇게. 조카들 대표로 네, 말하자면. 조카들 원래 다 큰 조카들부터 얘기했는데 다 무섭다고 안 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제일 어린 또양 애가 씨만 네. 네,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이 그때 있었지만 그 계기로 그냥 처음에는 솔직히 안 가겠다고 했다가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엄마 나 이모가 오라는데 가도 될까? 그러니까 엄마가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엄마한테는 그래 안 갈게 이러고 이모랑만 들만 약속을 하고 엄마는 가지 말랬는데 나는 가겠다고 이렇게 이모랑 들만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다 속이고 도망친 거죠. 그러면 탈북 준비는 이모가 다 해주신 건가요? 이모가 네 그냥 저 기다리면 뭐 브로커가 가니까 따라오면 된다라고 해서 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브로커가 와서 그냥 따라서 이렇게 왔어요. 브로커가 왔을 때 그럼 밤이었나요? 낮이었나요? 그 떠날 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집을 기억이 떠날 나죠, 당시. 나죠. 어떤 게 기억나시나요? 낮이었는데요. 왜냐면 저는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가족한테까지 속이는 거니까 아무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를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느꼈죠. 아, 브로커가 왔구나.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만나서 몇 시에 어디서 보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냥 나 어디 친구네 집 갔다 올게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와서 그때 바로 저는 그 이후로 행방불명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저는 브로커를 만나서 같이 이동을 했었고 저희 부모님 엄마는 그때 장사를 나가서 없었는데 아빠는 그냥 뭐 어디 놀러 갔겠지 그때 또 술 마시고 그냥 뭐 오겠지 이러고 있다가 다음 날까지 안 오니까 그때야 이게 약간 진짜 큰일 났다 없어졌다 이렇게 해서 엄청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탈북할 당시가 19살이셨다고. 부모님을 떠나서 이렇게 혼자 가는 게 두렵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제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꼭 가보고 싶다. 네, 이렇게 뭔가 두려움을 이겼던 것 같아요. 그 호기심이. 한국을 간다는 게 정말 위험하다는 건 알았어요. 왜냐면 가다가 잡히면 죽는다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오히려 나 잡힐 바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죽어야겠다라는 마음까지 먹었었고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건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무 망설임 없이 떠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브로커랑 둘이서만 강을 건넌 건가요? 그 강은 그냥 브로커가 강가가 군대한테까지만 인계해주고 그리고 강은 그냥 군대가 이제 묵인해주고 네 그쵸. 네, 군인이 또 이렇게 저를 중국까지만 건네줄 다른 브로커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이렇게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브로커가 와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탈북할 당시가 여름이었나요? 아니면 겨울이었나요? 여름이었어요. 여름? 6월쯤이었어요. 그럼 강물이 굉장히 불었을 텐데. 근데 제가 갔던 데는 생각보다 강이 굉장히 얕았고요. 거리도 엄청 좁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바지를 그냥 걷어 올리고 허벅지까지 걷어 올리고 그냥 건넜어요. 근데 그때 새벽 2시? 4시? 4시에 건넜나? 그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강이 얕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걸어왔어요. 이렇게 헤엄 이런 거 전혀 안 치고 그냥 걸어서 왔는데 되게 강을 건널 때 기분이 묘했죠. 이렇게 한 몇 분도 안 걸어서 오면은 벌써 중국 다른 나라인데 이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좀 그 나이 때 그거를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강을 건너고. 군인들이 그러면 어디까지 데려다 줬나요? 강 앞까지 데려다주고 네. 이렇게 가라까지 해주고 가 건너갈 때까지 이렇게 서서 보고 강은 혼자 건너고 강만 건너주는 다른 브로커가 있었어요. 전문화가 돼 있군요. 그것도. 네. 완전히 세분화되어 있네요. 그럼 중국에서부터 그 배를 타고 오셨다고 했어요. 네네. 그 과정에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일단 배를 타려면은 제가 중국 단동에서 배를 타야 돼요. 근데 제가 처음 그 강을 건너서 이동을 했던 게 아마 화룡인가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화룡에서 일단 기억이 남는 거는 제가 중국이라면 중국도 분명히 북한보다 잘 사는 나라다라는 인식이 다 있는데 처음 딱 들어간 집이 약간 농촌에 있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엄청 큰 막 가마에다 대짐을 꾸리고 있고 집도 되게 허름한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아 내가 북한에서 살던 집보다 이거는 더 못 사는 집이다라. 이게 누가 봐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섞여서 잘못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약간 너무 제가 살던 집보다 더 못 살고 그런 집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진짜 잘못 왔구나.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거기 한 몇 분 안 있다가 다른 브로커랑 같이 연길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길 가는 시내를 보니까 또 막 반짝반짝하고 이제서야 아 이제 중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되게 안도했는데 처음 그 느낌 되게 당황하고 뭔가 아 나 섞여서 왔나 이런 느낌을 들었을 때 왜냐면 팔려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북한에서. 그래서 약간 그런 순간적으로 그런 훔칫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길에서부터는 어떻게 됐나요? 연길에서는 또 다른 브로커한테 인계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 연길까지 이동하는 중에도 제가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다른 그 하룡에서 만난 브로커가 저를 연길까지 데려다 줬었거든요. 택시로. 근데 택시 운전사가 저는 뒤에 앉고 그 택시 운전사 그리고 그 브로커 앞에 앉았었는데 그 거울 있잖아요. 그걸로 계속 저를 운전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북한에서 갓 넘어와서 이렇게 북한에서는 제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왔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 머리를 기밑 2cm까지 단발로 자르게 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단발로 잘랐던 상태고 정말 북한 스타일 그대로예요. 북한 옷 그대로 다 입고 그리고 제가 그때 장화를 신고 장화 여기도 장화라고 해요. 그때 비 오는 때여서 북한 장화를 신고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탔어요. 누가 봐도 북한 사람인 누가 봐도 북한 사람 인걸 티가 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 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너무 이게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래서 18살 이게 말이 엄청 막 기어 들어가면서 그것도 북한말 이렇게 오리지널 북한말로 이렇게 엄청 기어 들어가면서 막 제발 나에게 질문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무사히 연계까지 왔는데 딱 이렇게 내렸어요. 도착지에서 내렸는데 이거 기사분이 무사히 잘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아니요 한국 조선적이었어요. 네, 조선적으로. 연길이다 보니까 다 이렇게 조선말 썼는데 너무 그때 감동이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저희 같은 북한 사람들 잡아서 신고하면은 돈도 준대요. 네 맞아요. 근데 잘 가라고 이렇게 조심히 가라고? 그러니까 성공하라고 약간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저는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네요. 네,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나고 그 택시에서 내려서 바로 또 연길에 있는 브로커한테 인계가 됐어요. 근데 그 브로커는 진짜 제가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 뚱뚱하고 배 이렇게 나고 약간 진짜 간부 스타일? 딱 중국 사람처럼 누가 봐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국에 왔구나를 더 실감하면서 그 브로커 집에 가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그 브로커가 저를 또 단동까지 이렇게 이동해줬어요. 근데 이동하는 중에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2층 버스였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12시간 넘게 갔어요. 그 단동까지. 근데 2층 버스에 딱 탔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족인 거예요. 중국 사람들. 이렇게 다 중국말만 하는데 나는 뭔가 말 한마디도 할 수 없고 일단 너무 티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층 그 위에 누워서 12시간 동안 누워만 있었어요. 자는 척만 하고. 왜냐면 말하면 이렇게 잡힐 것 같아서. 네. 그래서 12시간 동안 누워 있다가 단동에 와서 단동에 또 이렇게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저와 같은 사람이 3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총 저까지 4명이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기 위해서 거기 있다가 이동하게 됐어요. 그럼 그 브로커가 여권을 다 준비해서 이렇게 주나요? 그러니까 단동에서 최종적으로 기다리고 있던 브로커가 저희한테 여권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게 가짜 여권인 거죠? 가짜 여권. 그러니까 여권은 여권인데 이렇게 이름도 다르고 얼굴도 달라요. 네. 근데 이렇게 여권을 딱 주면서 이거 내가 내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당황했던 게 누가 봐도 저랑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저보다 엄청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나는 잡힐 것 같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러니까
괜찮대요. 이거 다 이렇게 이야기 된 거여서 괜찮대요. 그냥 그러면서 막 여권 들어갔을 때 어떻게 내고 어떻게 가고 이거를 다 집에서 연습시키는 거예요. 엄청 저는 속으로 되게 약간 긴장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잡힐 것 같은데. 그러고 당일날 가서 진짜 그 시키는 대로 그 브로커가 앞장서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뒤따라 우리 절절절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찍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검열하는 사람이. 네, 출국 도장 찍어주는 네. 사람. 근데 그냥 찍어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쑥 보더니. 그래서 이렇게 무사히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까지도 다 이렇게 매수해서 다 이렇게 짜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그때 무사히 넘어서 배 타고 오게 됐어요. 그럼 이제 단동에서 배를 타고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네, 인천항으로 들어왔죠. 네. 배를 탔을 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이제 한국에 가는 건데. 네,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제가 중국 사람들만 이렇게 막 보고 되게 이렇게 말이 일단 안 통하니까 되게 거기서는 이렇게 긴장하고 막 무서웠고 이랬었는데 배 타니까 이게 한국어로 가는 배여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한국말도 많이 근데 들리고. 한국말이 많이 들려서 일단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또 거기도 아직까지 완전히 도착한 건 아니었으니까 되게 불안감이 늘 있었는데 거기도 약간 이렇게 칸막이가 있고 2층 올라가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도 무서워서. 어떤 분들은 막 배 밑창에 들어가서 어신다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거의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자리 맡아서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그냥 누워서만 있었고 제 기억엔 12시간 정도 열몇 시간 네, 오죠. 네, 오니까 도착을 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저녁까지 끼어서 자고 일어나니까 왔어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이렇게 다 나갈 때 그때 저희는 이렇게 여건이 다르니까 일단 못 나가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희는 북한에서 이렇게 지금 왔다라고 해서 그때 국정원에서 저희를 그런 식으로 오게 됐어요. 그러면 도강을 해서 인천항에 도착하기까지가 총 일주일 만에 오신 건가요? 네, 7일에서 8일 걸렸어요. 저희 14일 날에 떠났는데 한국에 딱 도착했을 때가 22일이었어요. 거의 직송이네요. 네, 완전 직송이었죠. 그러면 혹시 이모가 그렇게 또양 씨를 탈북시키기 위해서 얼마 정도를 이렇게 브로커 비용으로 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 네. 2009년도 당시에 1,200만 원이었어요. 이야. 엄청 쉽고 빠르게 왔다는 장점도 있는데 그 외에 브로커 비용이 정말 몇 배로 비쌌던 거죠. 그만큼 비싼. 네. 그러니까 어쨌든 돈이면 되네요. 그때 뭐 라오스로 태국으로 이렇게 오는 분들은 1인당 한 300에서 400. 네. 그 거의 한 3, 4배 정도의 가격으로 그만큼 이모가 또양 씨를 이렇게 무사히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거예요. 네, 무사히 데려오기 위한 게 제일 컸었고, 근데 그 루트가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비싸긴 하지만 되게 빠르고 쉽게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들어서 그거는 이제는 없는 걸로. 인천에 딱 내렸을 때 이제 드디어 한국입니다.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한국에서. 이제 무사히 내가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도 된다. 네. 일단 그런 안도감이 있었고, 저는 근데 한국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드라마 말고는 드라마의 세상이 그냥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이었는데, 그리고 한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냥 이모네 집 가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안 보내주는 거예요, 계속. 그냥 꼬치꼬치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 데서 조사를 받았는데 다른 데 이동해서 또 물어보고 이래서 언제면 집에 가나 이거를 되게 궁금했는데 인천항에 딱 발을 디뎠을 때 정말 너무 이렇게 으리으리한 거예요. 이게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런 바닥이 반질반질한데 정말 신발 신고 못 다닐 것 같은 그런 바닥이었고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뭔가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노란 머리를 팜하고 이렇게 염색한 다니는 염색하는 분들이 되게 이제야 뭔가 실감이 났어요. 왜냐면 그런 막 머리 염색하고 이런 걸 북한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막 자유롭게 그렇게 막 다니는 게 너무 그때 이렇게 신기하기도 했었고 이제야 정말 난 여기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라는 그 되게 희망과 기대감 엄청 벅찼던 것 같아요, 가슴이. 그 당시가 19살이셨죠? 19살이었죠. 혹시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항구 인천항. 공항. 제가 뭐라고 했나요? 공항이라고 했나요? 인천 항구. 네네. 거기에 딱 도착하셨을 때 혹시 가족들 생각도 좀 하셨나요?
정말 그 일주일 내내 긴장하면서 왔었잖아요. 가족 생각이 하나도 안 났어요. 네. 오직 무사히 가야 된다는 생각과 이렇게 막 긴장감 때문에 가족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고요. 그리고 조사하고 이럴 때 처음 도착했을 때도 막 이렇게 막 너무 신기한 광경이다 보니까 가족이 전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고 가족이 언제 제일 생각났냐면요. 국정원이라는 곳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조사를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저는 한국에 온 사람이 저희 넷뿐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국정원에 들어가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몇백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북한에서 왔다고? 그때 정말 놀랐거든요. 근데 그 조사를 받으면서 단체 생활하고 방에 갇혀서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방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혼자 생각할 그리고 시간이 특히 많아지죠. 비 올 때 되게 너무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상하게 아빠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 왜냐면 아빠가 제일 나를 힘들게 했고 아빠 때문에 어찌 보면 탈북을 하게 됐는데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이제서야 그 실감이 난 거예요. 가족들 내가 못 보는구나를 이제 그때 처음 실감을 해서 내가 그때 있을 때 아빠한테 좀 잘해줬을 걸 이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났고 진짜 이제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엄청 잘해드려야지 이런 결심을 그때 국정원에서 처음 하게 됐고 저는 그때 난 가족을 죽을 때까지 못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돼서 그때 기분이 국정원에서 어떠셨나요? 되게 처음에는 막 설레고 막 그랬었는데 그 국정원에 있는 동안은 약간 이렇게 가족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야기라도 하고 왔을 걸. 지금쯤 내가 여기 와 있는 걸 알고나 있을까?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말을 안 하고 도망쳐 오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엄청 이렇게 저를 찾느라고 되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약간 나는 무사히 이미 도착했는데 이거에 대한 걱정도 북한에서 많이 하니까 그런 당장 연락을 할 수는 없고. 연락을 할 수도 없고 그게 되게 속상했어요. 국정원 하나원 조사 때는 어땠어요? 뭐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먹는 거, 입는 건 이런 건 너무 좋았죠. 특히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정말 잘 줘요. 그리고 저녁마다 간식도 계속 주는데 저는 너무 그게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입에 좀 잘 맞으셨어요? 네, 저는 음식이 다 맞았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 와서 먹어본 게 딱 국정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녁을 주는 게 거기에 떡볶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먹고 되게 어떻게 떡으로 이런 맛이 나지? 그때 처음 되게 놀랐었고 음식 이런 거는 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좋았었고 제일 좋았던 게 그냥 먹는 거 그리고 거기서 단체로 막 주는 용품, 생활용품이나 옷이나 이런 것도 정말 좋은 거예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그 생활하는 동안 약간 그 지루하고 그 갇혀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외롭고 그런 게 힘들었지만 나머지는 정말 먹고 쓰고 이런 데는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같은 방에 여러 명 계셨을 때는요? 얘기도 좀 많이 했나요? 그때도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저 같은 사람을 직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뭔가 일주일 전만 해도 막 60년 뒤떨어진 그런 나라에서 살다가 시간여행 그냥 뿅 미래로 온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정말로. 근데 제가 같은 방에서 한 30명 정도 여자들이 썼었는데 거기에는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었어요. 제3국을 거쳐서 돌고 돌아서. 중국에서 좀 몇 년씩 다 살다가 오신 분이어서 저 같은 직행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이모들이 앉아서 막 얘기를 하는데 막 김정일, 김일성을 엄청 욕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거든요, 북한에서는.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듣는 것조차.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딱 일어나서 죄송한데 제 앞에서 욕하지 말아주세요 이러고 완전 진지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엄청 크게 웃었어요. 그래서 얘 직행이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 네가 여기서 한 달만 있어봐라고 우리랑 똑같이 될 걸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분들이 진지하게 대응해 주는 게 아니라 대응 잘해 주셨네요. 엄청 귀엽게.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진지하게 얘기하고 딱 돌아 누웠어요. 근데 진짜 한 달 있다가 저도 막 김일성, 김정일 이러면서 같이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되게 놀랐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그게 힘들었어요. 듣는 것조차 약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죄짓는 것 같고. 죄짓는 것 같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뇌가 무섭구나 라는 생각. 그걸 그때 네. 느끼셨군요. 네. 이모는 하나원에서 면회를 오셨나요? 하나원에서 안 왔고요. 이렇게 하나원을 퇴소해서 처음 보게 됐어요. 아, 네. 중간에는 못 보시고. 네, 네. 네. 그럼 그건 이모를 그럼 몇 년 만에 보시는 거였어요? 이모를 거의 한 5년 5년 만에? 네, 이모를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모가 제가 어릴 때 탈북을 해서 이모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서 늘 그냥,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서 알았는데, 그러니까 얼굴 정도는 아는데 추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처음 이렇게 봤죠, 오랜만에. 19살 때였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국정원 하나원에 있는 한국 군인들이 되게 멋있었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국정원의 그러니까 군인은 못 봤고요. 그냥 국정원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저는 약간 되게 터프했어요. 선생님들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희가 이렇게 독방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한 사람씩 조사를 받는데 그 전까지는 신원이 확인이 안 됐잖아요. 네. 우리가 진짜 북한에서 왔는지 확인이 안 됐을 때는 그냥 막 이렇게 단체장을 줄 서서 딱 다니고 뭔가 점만 어쩌면 엄하게. 혼내고 막 이렇게 그 엄했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 받으러 갔을 때도 되게 엄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여자분이었거든요. 엄청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되게 엄하게 막 혼도 내고 이래서 그 어린 나이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렇게 막 멋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해봤어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었군요. 무서운 네. 마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들었어요. 이 종이 이만큼 주고 그거 쓰라고 하잖아요. 진짜 책 한 권 엮어도 될 만큼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 살아오면서 생각나는 모든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는 쓴다고 다 썼는데 처음부터 다시 쓰래요. 너보다 어린 애는 이거보다 더 잘 썼다고. 그래서 진짜 밤새 그거를 또 막 짜내면서 썼는데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기억나는 걸 다 다 쓰라고 써야 하니까. 돼요. 정말 모든 걸 다 써야 돼요. 그리고 내가 들었던 이야기까지 다 써야 돼서 되게 힘들었어요. 신원이 확인된 다음에는 조금 태도가 달라졌나요,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반이 달라요. 신원이 확인되면 다른 데 또 가는데 아무래도 그때는 이렇게 막 엄청 이렇게 혼내고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2달 있었는데 2달? 3살 있었나? 근데 이게 한 반반씩 있거든요. 신원이 확인되기 전 한 반 있고 그리고 확인돼서 그 하나원 가기 전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처음이어서 그런지 되게 무섭게 느껴졌고 그 다음에는 약간 익숙돼서 편안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19살이면은 하나원 성인반을 가나요? 아니면 청소년반을 가나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청소년반에 갔었어요. 선택해서. 네. 글로 가라고 그래서. 만 20세까지 아마 청소년반에 보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청소년반에 있다가 왔어요. 네. 하나원 생활에서부터는 저희가 2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와, 여기까지였구나. 덥다. 아니요? 괜찮아요. 더워요. 근데 얼굴이 근질근질거려갖고. 그렇지. 더워요. 전 화장실. 2부에서는 어떤 얘기예요? 정착 과정? 네, 한겨레 학교 하나원에서 한겨레 학교 다니신 거랑 그다음 어쨌든 정착 8년 차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기억나는 것들 처음에 막 실수담이라던가 힘들었던 거. 힘들었다. 네 힘들었던 거 얘기해 가장 많이 힘든 게 뭐 언어 뭐 이런